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 경제가 확실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19년에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 총 요소 생산성은 연평균 마이너스 0.23%였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론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선전기관은 2023년 중국 경제가 4.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외국 분석가들은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가 올해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월 7일 중국 공산당이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모건 스탠리는 중국 주식이 신흥시장과 글로벌 주식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리서치 노트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금융분석가들은 중국 주식이 올해 어떻게 계속 치솟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잠시 동안 치솟을 수 있지만 중국 경제는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밝은 전망의 중심에는 중국이 코비드-19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석 전염병학자 우준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음력설 연휴로 인해서 중국 인구의 80%가 이미 감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센터는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병원에서 6,364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주 사망자 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비드가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비드 완화는 중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측의 핵심입니다. 상승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비드 규제를 3년 동안 유지한 중국에서 질병통제 조치의 종식으로 인해서 보복 지출이 폭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유행 기간 동안 아파트에 갇혀있던 중국 소비자들이 작년에 2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 예금을 축적했고 이는 더 많은 지출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 낙관론을 인정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판매가 2021년 말 이후 급락했는데 베이징이 결국 대형 개발업체, 특히 중국 에버그랜드 그룹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주택은 중산층 부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예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지출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택 판매로 이익을 거두고 있거나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느낄 때 지출을 하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부의 효과의 반대, 즉 소비 억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디움 그룹은 지난달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에서 부동산 부문 경기 침체가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3년 상반기까지 GDP 성장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는 베이징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국가통계국은 2022년 GDP가 3.0% 성장했다고 보고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J-캐피탈 리서치의 앤 스티븐슨 양이 게이트스톤에게 말했듯이 실제로 GDP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 침체가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은 분석가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중국 정권은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결함, 즉 정부 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전략연구협회의 그레고리 코플리 회장은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공산당 정책의 반전에 대한 낙관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돌아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잘못된 경제 구조로 돌아간 것입니다. 글로벌 소스 파트너스 애널리스트 앤드류 콜리어는 이메일 논평에서 중국은 코로나 봉쇄 이후 2023년의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저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콜리어는 부유한 소비자들이 고급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그것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2024년까지 상승세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fense and Foreign Affairs Strategy Policy의 편집장이기도 한 콜리에는 중국 본토 경제에 대한 외국 분석가들은 항상 희망적인 생각에 몰두해 왔으나 지금은 절망적인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GDP가 줄어든다는 느낌, 펀더멘털이 파괴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절망적인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분명한 근거가 있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현상인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입니다. 이것은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지 않아도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즉 효율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GDP 성장을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을 끊임없이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은 인구가 줄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부채 포화 때문에 자본 투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GDP가 성장하려면 총요소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야 하는데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만든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196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변화를 보여줍니다. 2017년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2019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입니다. 중국의 GDP가 매년 복리로 최소한 3.319%씩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소련은 1991년 붕괴하기 전 20-30년 동안 총요소 생산성이 연평균 마이너스 0.23%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붕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5%에서 10%에 이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됩니다. 중국 경제는 확실히 지속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사 모으는 것은 경제 붕괴로 인한 위안화 가치 추락을 막으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